자, 우리 이번 강은 근로소득의 2배사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을 때 일용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2달 만에 그만둬도 일용근로소득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애초서부터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했느냐 아니면 상용근로자로 취업을 했느냐는 구분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일용근로자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나는 정규직 근로자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정규직으로 가는 거예요.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나랑 안 맞아서 1달 만에 그만뒀다, 2달 만에 그만뒀다. 그래도 그거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점부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준비를 할 때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뭐가 분리과세고 뭐가 종합과세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2천만 원 추가는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그랬고요. 지금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있어요. 자, 일용근로자가 회사에서 1근로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루 근로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데서는 일용근로자가 뭐 있겠습니까? 광고 돌리는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근로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1급여를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때 공식이 있어요. 세금을 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도 공식이 있었죠. 배당 소득도 공식이 있었고요. 프리랜서도 공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용근로소득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1급여 마이너스 필요경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대신에 근로소득공제라는 말을 써요. 1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바로 얘는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써요. 과세표준. 다른 거랑 공식이 좀 다르죠? 1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입니다. 곱하기, 자, 세율이 무조건 6%입니다. 세율이 무조건 6%. 이렇게 해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각 소득마다 원천세율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빼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무조건 55%입니다. 산출세액에 55% 빼주시면은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납부세. 일용근로자도 세금 낸단 말이에요. 다만 근로소득공제가 1일 15만 원씩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씩입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1급여가 만약에 15만 원이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15만 원이니까 과세표준은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18만 7천 원이다. 1급여를 18만 7천 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여가 18만 7천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1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5만 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3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3만 7천 원. 세율이 6%라고 그랬죠? 그럼 6, 38, 6, 7은 42니까 2220원이 나와요. 2220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2220원에 55%란 얘기예요. 2220원에 55%면 1221원이 계산이 돼서 999원이 나옵니다. 999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소액 부징수의 의미가 뭡니까? 작은 금액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작은 금액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 소액 부징수라고 그래. 그래서 납부세액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1,000원 이상일 때만 세금을 걷습니다. 1,000원 이상일 때만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하루 알바생을 채용을 해서 매일매일 돈을 준다라고 하면 18만 7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죠. 매일 돈을 준다라고 하면 18만 7천 원은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열흘치를 한꺼번에 주면요. 그러면은 18만 7천 원을 열흘치를 한꺼번에 187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주지 않고.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왜냐고요? 열흘치 한꺼번에 주면 잘 봐요. 곱하기 10이라면 187만 원 나오죠? 곱하기 10이라면 150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37만 원 나오죠? 계산하면 9,99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만 소액부징수지 1,000원 이상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세하는 방법은 일용근로자한테 나는 열흘만 채용할 거야. 열흘만. 그러면 18만 7천 원씩 줄 거야. 그러면 매일 통장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187만 원 세금 떼고 말겠죠. 어쨌든 이론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원천세 신고는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뭘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냐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주는데 얘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3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네, 돈 줄 때 세금 떼고 줬죠. 원천세 신고했죠.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네 번째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면 세 번째는 이 내용을 세 번째는 15일까지 다음 달에 항상 다음 달 그러니까 1급여 지급했죠.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 신고했죠. 원천세 신고한 다음에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뭘 제출을 하셔야 되냐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몇 월 며칠에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한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대신에 여러분들 자격증은 땄는데 일용직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뭘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흐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당 줄 때 이 공식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을 한다. 15만 원까지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뭐 공식 적용할 게 없겠죠.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 제출하는 게 아니라 원천세 신고하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제출을 하게 되느냐면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국비 지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제출된 게 확인이 되면 근로자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고용복지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출이 되면은 일용근로자들께서도 근로자 카드를 만들어서 어떤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자, 이자 배당은 2월 말까지, 프리랜서는 3월 10일까지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자 배당은 2월 말까지, 프리랜서는 3월 10일까지인데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이 기간에
일용근로 한 내용을 4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얘는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고요. 얘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고요. 얘는 1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토탈 이렇게 1년에 4번 제출한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이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용근로자 한번 살펴봤는데 지우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원천세율은 6%, 무조건 6%예요. 산출세액 나오죠? 근로소득세 공제 무조건 55%입니다. 그럼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얘는 근로소득 공제도 무조건 15만 원, 세율도 무조건 6%, 근로소득 세액 공제 무조건 55%입니다. 18만 7천 원 갖고 대입하면 999원 나오죠? 1,000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 1,000원 미만은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 신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한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은 일용근로자 신고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매월 10날은 원천세 신고, 매월 15일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분기라고 그래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1분기는 4월 10날까지 제출하고요. 2분기는 7월 10, 3분기는 10월 10, 4분기는 1월 10날까지 제출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자 살펴봤고요. 이제 상용근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파견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이신 분들을 우리가 상용근로자라는 말을 써요. 두 번째입니다. 상용근로자. 자, 이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비해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자, 세무서가 있고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줘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공식이 있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공식이 있었는데 상용근로자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급여 지급시. 급여 지급시, 얘네는 공식이 아닙니다.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간이세액 조견표 검색을 한번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세금을 뗍니다.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간이세액 조견표는. 자, 두 번째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 신고를 해줘요. 원천세 신고 다시 한번 매월 언제? 10날 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요. 근데 얘가 네 번째예요. 지급 명세서 제출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얘는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줘요. 이자 배당은 2월 말까지라고 그랬고 프리랜서 3월 10일까지라고 그랬고요. 일용근로자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제출한다고 그랬고 상용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얘가 네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월급 줄 때 세금 뗀 거 이거를 가지고서 세 번째가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뭐를 하죠,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5월 달에 신고를 해라 라고 하면 세무서 마비가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서 끝내라 라는 얘기죠. 어쨌든 종합과세죠. 어쨌든 종합과세입니다. 원천징수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맞아요. 그 연말정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총급여를 다른 말로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말로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얘는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1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 뒤에 연말정산 단원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를 다른 말로 근로소득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얘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일용근로자랑 이렇게 달라요. 일용근로자는 얘가 무조건 15만 원인데 얘는 공식으로 따로 존재하고요. 일용근로자는 얘가 과세표준인데 얘는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근로소득 금액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예요.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 예, 뒤에 가면 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빼줘야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무슨 세율? 네, 기본 세율을 해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주시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세액공제를 빼주시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여러분 이 기납부세액이 뭘까요? 여기 원천징수 요 세액을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빼주시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번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 줄 때 간이세액조견표에서 세금을 떼고 주고요. 원천세 신고하고 연말정산하고 이걸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죠. 원천세 신고했죠. 연말정산했고 이 내용을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럼 얘네는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끝났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서 얘가 5월달 공식인데 얘네는 5월이 아니라 2월달에 끝났잖아요. 2월달에 끝났으니까 통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통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상용근로자입니다. 상용근로자예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3월 10일까지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내 신용카드 쓴 거, 의료비 쓴 거, 보험료 낸 거 다 회사에 제출을 해줘야 돼.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엔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파서 무슨 수술을 했다, 병원비 어디에 얼마 썼다 이런 걸 다 회사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나 신용카드 1년에 얼마 쓴다라는 것도 다 회사에 제공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집에 장애인이 한 분 계셔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냈다. 이거 다 회사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제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는 게 아니라 더 냅니다.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내요. 그럼 손해잖아요. 아니요. 통지서는 안 날라온다고 그랬죠. 요즘 이제 납세 의무자들께서는 상당히 똘똘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근로자가 스스로 5월 31일까지 스스로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 가서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죠. 이 공식을 수정을 해서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그랬으니까.
네. 통지서는 안 날라왔지만 내가 스스로 나 연말정산할 때 환급 안 받고 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내가 스스로 5월 달에 홈택스에 나 의료비 쓴 거, 보험료 낸 거, 신용카드 쓴 거, 뭐 다 교육비 낸 걸 다 집어넣어서 내가 스스로 환급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모르면 내가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도와준다고. 굳이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안 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죠? 엠포터 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상용 근로자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지급 명세서 제출인데 지급 명세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프리랜서와 우리 프리랜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특정 사업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특정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는 이 분들께서는 간이 지급 명세서라고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걸 7월 10일에 한 번 제출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 1월 10일에 한 번 제출하고요. 이렇게 두 번을 더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얘는 1년분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얘는 1년분을 3월 10일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토탈 3번 제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프리랜서, 특정 사업소득과 상용근로자는 3월 10일에 1년치 제출하는 거 말고도 6개월씩 끊어서 상반기 거는 7월 10날 제출하셔야 되고요. 하반기 거는 1월 10날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걸 또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요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 여기에는 뭐 과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도 있단 말이죠.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이런 것들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식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